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산대 의대 법의학과 나주영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법의학자는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고인의 사연을 찾아내기 위해 책임과 사명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고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찾아내는 것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주영 교수는 법의학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학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법의학자로 갖는 보람도 크다고 합니다. 나주영 교수가 고인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을까요? 법의학자 나주영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법의학자 나주영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주영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유품정리사 부부가 출연을 하셨는데 그 남겨진 유품만 봐도 고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걸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부검을 할 때도 혹시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네. 저희는 부검 자체, 이 시신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사망했을 때의 어떤 사진, 또 네. 현장의 모습,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과거력, 그다음에 주변인의 진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뭐 유품 정리를 하면서도 그분의 과거를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그 객관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그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좀 느끼시는지요?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망 부분, 특히나 어떤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한 40세 미만의 젊은 성인, 특별히 남성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되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되게 처우가 열악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숙소도 그렇고 또 험한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현장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또 많이 알 수가 있고요. 뭐 이 사체를 통해서도 느껴지세요? 물론 사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 장소에 주사침 자국이 많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떤 장기에 남아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콩팥 손상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콩팥 손상 때문에 콩팥의 어떤 그런 장기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혈압 때문에 힘들으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책에도 제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은 한 40대 남성이신데 네. 염전에서 있다가 사망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되게 이제 염전은 섬에 네. 많이 있죠. 섬에 주로 섬에 있죠. 있죠. 그래서 되게 염전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그다음에 사장님 이 두 분하고만 같이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째 되게 또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밤에 일하세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되게 한 오후쯤이나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밤 11시나 뭐 이때까지 되게 일을 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분도 이제 저녁쯤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분이 자꾸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근데 이제 그러면 좀 힘들면 숙소 들어가서 쉬어라. 집도 아니죠. 숙소죠. 거기 되게 뭐 집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염전에서는.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은 어디 이제 읍내에 뭐 장보러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안 보이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일하셨던 곳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에 쓰러져 있더라.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셨어요. 근데 부검이 돼야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염전노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죠. 네. 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두 분만 일하셨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부검을 해서 봤어요. 근데 그분을 부검해서 보니까 저희가 심장이 보면 이제 성인 남성 같으면 심장의 무게가 한 350g 정도 돼야 네.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심장을 적출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700g이 넘었어요. 2배면 심장이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는 건데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어떤 심장이 비대된 그렇게 비후된 원인이 비후성 심장병증이라는 것 때문에 심근병증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생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다면 이분뿐만 아니고 이분의 형제자매, 이분의 가족분들을 네. 확인해서 그분들은 이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근데 어렸을 때 좀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여동생하고 2사람밖에 가족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언제 헤어진지 모르게 여동생하고 헤어지게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30대가 넘어서 이제 여동생하고 연이 닿아서 이제 가끔씩 전화하면서 이렇게 안부만 묻고 이렇게 이제 지내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셨는데 이제 부검을 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 여동생에게 선물을 주고 간 거 아니었을까. 그 가족에게 알려드리나요? 이제 어떤 연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감정서를 네. 보면 이제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그때도 이제 경찰 분들에게 제가 이분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런 질환은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가까운 친인척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경찰 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지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 부검이라는 것이 어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주는 선물일 맞아요. 예.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네. 그 사람의 마지막 선물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 선물이 여동생에게 배달이 잘 됐기를 네. 그렇게 바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죽은 사람이지만 이제 부검을 하실 때마다 지금 뭐 굉장히 2,000건이 넘는 부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혹시 들어가시기 전에 또 부검을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사실 부검할 때는요. 네. 그 부검할 때 굉장히 그 냉철한 모습으로 부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놓치면 안 되고 빨리 해야 되거든요. 3일장이 있어서 3일 안에 맞춰야 되니까요. 또 영장이 나올 때까지 하루 이틀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안에 다 해야 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소견들이 나오면 빨리 술기를 바꿔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부검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부검을 해야 돼서 특별히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때로는 부검을 마치고 나서 때로는 잠시 좀 어려울 때 부검을 하다가 힘들 때는 부검 중간에 좀 그 악수하듯이 그 이제 고인의 손을 좀 잡는 습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것처럼 이제 고인의 오른손을 좀 잡고 네. 잠시 좀 생각하고 좀 잘 가시고 또 제가 잘 볼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고인과의 대화이신 네. 거네요. 네네. 네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저는 좀 천성인가 봐요. 사실 예. 때로는 좀 정말 어려운 건을 하게 되면 좀 때로는 꿈에 좀 나타나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한 번도 잘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꿈속에도. 그래서 좀 한 번쯤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오히려. 때도 그럴 때도 있기는 합니다. 네. 제가 그 국가수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세월호
세월호가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예. 이제 벌써 이제 2024년이니까 네네. 딱 10년 이제 됐거든요. 그렇게 됐네요. 예.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고 네. 또 특별히 잠수사 하시는 분들 정말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심리 치료도 받으시고 트라우마가 예, 엄청났겠죠. 트라우마도 많이 받으시고 예.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날 그때 제 아내가 그때 한번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아, 예,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었나 봐요. 예. 근데 그때는 그때는 참 그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때는 제가 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팽목항 또는 초반에는 목포에 갔었거든요. 목포 쪽으로 시신을 다 모셨었기 때문에 목포에서 먼저 가서 이제 가장 먼저 시신을 보고 또 그분들의 사망 진단서, 네. 시체 검안서를 제가 써드렸으니까요.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왜 당신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천성이었겠구나 이렇게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는 어떤 그런저런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 법의학자는 이제 계속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책에 보니까 실수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네. 이건 무슨 의미인지요? 이제 저는 이제 누가 저에게 이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저는 실수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하는데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실수하면 만약에 제가 부검하면서 제가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제 눈으로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그건 없는 게 돼버려요. 네. 왜냐하면 부검이 맞춰지면 그 시신은 이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요. 저희가 의사가 진료를 하고 나서 거기 그분에 대한 소견서나 어떤 진단서나 이런 걸 작성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잘못했거나 혹시 실수가 있으면 수정해 주면 돼요. 네. 다시 고쳐서 다시 발부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망 진단서나 뭐 시체 검안서나 이런 것들은 잘못 작성하게 되면 그게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 이내에 사망 신고하도록 되어 네. 있으니까요. 되게 한 달까지 안 가죠. 되게 장례 치르고 나서 며칠만 지나면 그게 신고가 돼버리면 다시 수정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법의학을 하는 사람은, 법의학을 하는 의사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평소에 좀 해서 저는 실수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실수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 민감한 내용인가요? 근데 정말 제가 잘해서 그런지 네. 그렇게 크게 실수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네. 이제 그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는 어떤 시신을 압수해서 하는 검증 목적에 하는 부검이 거의 100%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워낙 부검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니까요. 유족들이 굉장히 거부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사실 부검을 하는 거는 죽은 자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법적인 목적 때문에 부검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부검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어떤 그런 체계는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 국가수에서 이런 법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어떤 뭐 제도적 실수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법의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건, 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많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머릿말에도 제가 썼는데요. 부검을 이야기하고 법의학을 이야기하면 되게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오히려 부검을 하고 법의학을 하는 거는 죽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고인들은 이제 아직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하고 있어서, 나는 뭐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또는 내 말을 듣고 그걸 마음에 담아서 너희 자신의 삶을 좀 살아라,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네. 말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그 말을 들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바꾼다거나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또 이런 게 법의학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코로나19 때 굉장히 또 바쁘셨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법의학이라고 하면 뭐 사회 안전 또는 건강, 보건의 증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의학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사회 안전,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건, 뭐 건강 증진, 이거하고는 법의학이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라틴어 말 중에 모르투이 비보스 도첸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모르투이 비보스 도첸트. 도첸트. 예, 모르투이라는 말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보스라는 말은 목적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도첸트라는 말은 가르친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모르투이 비보스 도첸트라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네. 예. 과거에는 해부를 통해서 이제 해부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네. 뭐 그게 이제 해부는 이제 더 이상 알 만큼 다 알고 끝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을 부검함으로써 그 사람의 질병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때에도 코로나19로 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부검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19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증상이 생기고 어떤 장기가 파괴되고 어떤 부분이 생겨서 사람이 사망하는구나 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예. 실제로 코로나19 때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이런 목적으로 부검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시는 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네. 폐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폐에는 되게 점액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확인했죠. 그리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혈전이 좀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것들을 이제 논문으로 알려줬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점액이 많이 증가하고 또 어떤 이런 혈전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코로나19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혈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러네요. 앞으로 사실 이 바이러스 같은 것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전 세계가 통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위험해지고 우리가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 부검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규명이 되면 이 극복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죠. 예, 네,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어 있는 분들이 자신의 장기를 저희에게 줘요.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검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장기를 통해서 나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와달라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검체를 제공해 주므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의학이 참 중요한데 아직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법의학 교육이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돈 때문인 이유가 좀 있고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고 네.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시는 분은 사실 환자분들도 일부 부담하지만 보험공단에서 부담하잖아요. 네. 하지만 보험공단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가를 책정해 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투자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관심이나 또 그걸 하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침 네. 요즘에 뭐 필수 의료 또는 공공 의료 뭐 이런 부분들처럼 저희도 그런 것은 아닌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공적인 영역의 성격이 강하네요. 법의학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법의학을 포렌식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이 포렌식이라는 말이 포럼, 우리 포럼하다, 토론하다 이런 네. 말에서 저는 나왔거든요. 휴대폰 포렌식만 네, 들어봐서. 맞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사실 그 라틴어에서는 네. 광장 또는 공공의 이런 뜻이에요. 예. 로마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공공의 일을 의논하고 재판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포rum이라는 말이 포렌시스 그리고 그게 영어로 포렌식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의학은 공공의학이에요.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이 중요해요. 네. 네. 모든 의대생은 법의학 수업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필수 과목으로 지정은 돼 있나요? 안타깝게 그렇지 않아요. 법의학 필수로 안 들어요? 의대에서? 네. 네. 네, 수업이 없는 곳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이 40개가 있어요. 네. 그중에서 이런 법의학을 전공하신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 의과대학은 한 10개 남짓 정도밖에 안 돼요. 교수님이 없으니까 과목이 개설이 안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 의대생들이 의사고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네. 의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의사고시 수업 그 시험 과목 중에 법의학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교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나 이런 때를 보면 이제 그 검안을 하는 거를 이제 삼검법이라고 해서 3번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도 그거 다 있었나요? 예,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해부를 하지는 못했고, 해부는 예. 하지 못하지만, 검안을 하는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검시, 눈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것만 했는데, 그거를 뭐 관찰사가 하고, 또 안 되면, 형부? 거기에서 와서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한 3번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제도가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어떤 그런 제도를 그대로 이제 받으면서 그런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끊어졌죠. 네. 그러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의 제도를 그래도 받아서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이제 지금처럼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군정 예. 체제를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미법 계열의 어떤 미국 계열의 어떤 그런 체계가 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 체계를 보면 일본, 독일 계열하고 이런 대륙법이라고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하게 좀 돼버리면서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법의학 교육이 굉장히 강조돼요. 의대 교육에서. 네, 네. 그래서 일본은 한 80개 정도 의과대학이 있는데 법의학 교실이 다 있고 법의학 교수가 한 대학에서 뭐 2명, 3명, 5명 뭐 이렇게 네. 있고요. 당연히 의사고시에 법의학 과목이 들어가 있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검시를 하는 체계가 그 책임이 검사에게 있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있죠. 일본도 검사에게 있어요. 근데 미국은 법의관이라는 의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들에게 법의학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의관이라는 그 의사가 다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의학을 배워서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대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교육 체계는 해방 이후로 미국을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대생들에게 법의학을 가르치지 않고 또 덜 가르치고
의사고시에서도 법약 과목이 없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각지대가 생겨버렸네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그 사실 법의학자가 모든 죽음을 다 맞닥뜨릴 수는 없고 보통 현장에 계신 의사분들이 마주하게 될 텐데 거기서 1차적으로 한 번씩 걸러진다면은 맞아요. 예. 훨씬 많은 죽음들의 어떤 묻힐 수 있는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겠네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화장을 하기 전에 네. 다시 또 본다고 그래요. 그 법의학자들이. 네. 예, 왜냐하면 화장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1년에 한 1000건 정도의 살인사건이 확인이 된대요. 죽기 전 화장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제 법의학자가 그 해당 자료도 보고 의료 네, 기록도 네. 보고 수사 기록도 보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시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 직전에 화장하기 직전에 한 1000건 정도의 어떤 살인 네. 사건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과연 억울한 없을까? 죽음이 없어지려면 또 네, 네. 법의학이 또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법의학자가 돼봐야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후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런 후배들 또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사들 못지않게 법의학자는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나쁘지 않다. 어떤 면에서 예. 나쁘지 않답니까? 해도 된다.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나쁘지 네. 않다. 예.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네. 또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예. 네.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다. 네. 예. 지금 이제 올라갈 일만 있다. 예, 우리는 올라갈 일만 있다. 네. 예. 임상의보다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희는 좀 응급이 없어요. 그렇네요. 물론 가끔 있습니다. 뭐 네, 큰 사건이 큰 있었을 사건이 때. 있으면 이제 그때는 네. 좀 응급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응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스케줄 잡아서 하고 또 제 네.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임상 선생님들보다 네.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네, 지금 의대 특정 분야만 몰려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걱정이 많은데 법의학으로도 좀 인재들이 많이 도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법의학자 부산의대 법의학교실 나주영 교수였습니다.